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65세고 지금은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3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시댁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말이에요. 30년 동안 참고 견뎠던 제가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요양원에서 개처럼 죽게 만들었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994년 5월 23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 대문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분 씨가 저를 맞이하는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해요. 어디 보자, 키도 작고 얼굴도 그저 그렇네.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 순간 느꼈던 서늘한 기운이 아직도 등골을 타고 올라옵니다. 88세인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그 차가운 눈빛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계집애 갖다 버린 거 시집 온 몸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며느리를 이렇게 부를까? 계집애야, 밥은 했어? 아침 6시에 깨워서 하는 첫 마디였어요. 갖다 버린 것이 또 말대꾸를 하네.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돌아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집 온 몸이 감히 의견을 내? 이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이런 말들을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울기도 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마치 폭탄이 만들어지듯이 말이죠. 시누이들은 더했습니다. 큰 시누이 박미경 씨는 당시 은행원이었어요.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고등학교만 졸업한 저를 보는 눈빛에는 항상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것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라고? 결혼 첫날 밤에 들은 말이에요. 신랑과 함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차가운 시선과 함께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좀 배워야겠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큰 시누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밥을 해도 너무 짜다, 빨래를 해도 제대로 안 됐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안 보인다며 다시 시켰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제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좀 모자라요라며 창피를 주었어요. 그 얼굴에 떠오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시누이 박미숙 씨는 더 교묘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았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 항상 험담을 했어요. 순이가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아? 엄마, 순이가 시어머니한테 불효한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던데? 순이 친정은 가난해서 품위가 없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까봐 걱정이야.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가 나중에서야 작은 시누이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등 뒤에서는 독을 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막내 시누이 박미애 씨는 교사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저를 아예 무식한 사람 취급했어요. 순이는 우리 가문 수준에 안 맞아.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엄마가 무식하니까 애들이 걱정이야. 순이가 하는 모든 일에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제 아이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너희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너희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게 없어. 할머니나 이모들한테 물어봐. 엄마 말은 듣지 마.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들조차 이모들의 말에 넘어가서 저를 업신 여기는 걸 보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제가 공장에서 벌어온 돈으로 그 집이 굴러갔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직장을 갖기 쉽지 않았는데
저는 식품 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모두 가게에 넣으면서도 제가 받는 용돈은 고작 3만 원이었어요.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반면 시누이들이 친정에 올 때는 20만 원씩 50만 원씩 챙겨줬어요. 딸들이니까 친정에서 쪽팔리면 안 되지. 저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동료들이 외식하러 갈 때도 용돈이 부족해서라며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20대의 젊은 며느리가 3만 원의 용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게 정상인가요? 며느리는 당연히 시집살이를 해야지. 돈 벌어오는 게 며느리 도리 아냐? 용돈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일해. 이런 말을 들으며 3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도 집안일을 다 시켰거든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임신한 게 병이야? 하며 계속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 냄새를 맡으며 토하는 저를 보고도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라고 했어요. 옛날 여자들은 임신해도 일밭에서 일했어.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조금만 힘들어도 드러누워. 배 속에 애가 튼튼하려면 엄마가 부지런해야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임신 기간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배가 당기는 날도 많았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꾀병 부린다며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출산 후가 더 지옥이었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빨래를 했습니다. 산후조리라는 말은 아예 없었어요.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어. 여자는 원래 아픈 거야. 꾀병 부리지 마. 산후조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일이나 해.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도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라며 쉬게 해주지 않았어요. 수유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가 울면 조용히 시켜라며 다그쳤습니다. 둘째를 낳고는 더 했어요. 사흘 만에 명절 준비를 시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나는데도 명절인데 며느리가 누워있으면 되냐며 부엌으로 내몰았어요.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는데도 약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도 병원비를 안 줬어요. 꾀병 부린다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죠. 허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며 걸어도 성의가 부족해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힘들어야 해. 그래야 애들이 잘 자라. 시집 와서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아프면 누가 집안일을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어요.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고마운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명절 때는 3일 연속 그렇게 살았는데 시누이들은 TV나 보며 쉬었어요. 언니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편하네. 순이 덕분에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겠어. 며느리가 있으니까 좋다. 시누이들이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제가 몰래 모아둔 돈까지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월급 중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가며 비상금을 모았어요. 10년 동안 정말 힘들게 모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몰래 그 돈을 찾아서 둘째 아들 사업 자금으로 줘버렸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낸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 돈이 무슨 며느리 돈이야. 다 우리 집 돈이지. 아들이 사업하는데 보태는 게 당연하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들 차지가 될 건데 뭐가 문제야. 10년 동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아껴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 돈으로 시아들은 치킨집을 차렸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사업이 안 됐는데 어쩌겠어. 그런 건 원래 위험한 거야. 그때부터 정말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몸도 모두 이들 것이구나.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반항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냥 참고 살았어요. 친정에서도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하소연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시절의 분위기였거든요. 친정 어머니도 좀 참고 살아라. 시댁에서 미움받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견뎠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분노와 원한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끌어올랐지만 표면적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완전히 우습게 봤어요. 아무리 괴롭혀도 참고 견디는 순한 양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순이는 성격이 좋아서 뭘 해도 불평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말 잘 듣고 순종적이야. 그들은 몰랐어요. 제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말입니다. 30년이 흐른 2024년 3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근하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그대로 가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안치된 빈소에서 시댁 식구들이 한 말들을 들어보세요. 이제 계집애 혼자 남았네. 어디 가서 살 거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한 말이에요.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오빠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큰 시누이가 다른 시누이들과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마치 제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언니는 이제 짐이 될 텐데. 작은 시누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막내 시누이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집을 위해 헌신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나도 이제 참을 필요가 없구나. 그날 밤 빈소에서 밤새 남편을 지키면서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말이에요. 30년 동안 받은 모욕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남편의 보험금이 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3억 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빼먹은 돈 사건 이후로 더 철저하게 숨겨놓은 돈이었어요. 은행도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시댁 식구들이 절대 모르게 했습니다. 총 8억 원이 제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차려놓은 한정식 집도 점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88세인 시어머니는 당뇨가 심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요즘에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였습니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70세인 큰 시누이는 은행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과 갑작스러운 무직 상태가 힘들었나 봐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알씩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는 상태였어요. 68세인 작은 시누이는 미용실이 망한 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고 자주 두통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몰래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이상한 결제 내역이 많이 있었어요. 63세인 막내 시누이는 퇴직 후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그만둔 후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자식들이 모두 어머니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었어요. 큰 시누이의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연락했습니다. 작은 시누이의 딸은 결혼 후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막내 시누이는 아예 혼자였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까다로워진 어머니들을 제대로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복수 계획을 세우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편 장례 후 혼자 남은 집에서 밤마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저에게 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욕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받은 상처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리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했어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깔봤던 만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20년 경력의 전문 간병인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특별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어요. 김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났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어떤 종류의 케어를 원하시는지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에서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노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30년간 저를 괴롭힌 시댁 식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상황이시군요. 이해합니다. 김 씨는 금세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 명당 월 500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특별 관리비 포함해서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대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해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만 주시면 뭐든지 합니다. 어떤 노인이든 순한 양처럼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한 협력자를 만난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니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걱정되어서라며 자주 찾아가면서 정확한 건강 상태와 처방약 정보를 파악했어요. 간호사들은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혈당이 요즘 많이 높으시네요. 수면제 용량을 늘려달라고 하시던데 너무 의존적이 되실까봐 걱정이에요. 혈압약을 자주 까먹으셔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요양원도 미리 알아봤어요. 여러 곳을 상담받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했더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하는 효부라며 칭찬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시설은 겉보기에는 괜찮았지만 관리가 좀 허술한 곳이었어요. 원장과의 상담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후원금을 약속하자 원장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어떤 형태의 특별 관리를 원하시는지요? 제가 지정하는 간병인이 전담으로 모시게 하고 싶어요. 면회도 제가 허락할 때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의 뜻이니까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제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후견인 자격을 신청할 준비를 했어요. 30년간 모셨으니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명분이 있었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어요. 1단계는 그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편이 되어 저를 괴롭혔던 그들을 분열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작은 신우이의 도박 문제부터 이용했습니다. 몰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다른 신우이들에게 흘렸습니다. 큰 신우이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언니, 혹시 미숙 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큰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미숙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며칠 후 큰 신우이가 작은 신우이를 추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돈 어디서 구하고 다녀?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통장 관리 좀 제대로 해야겠어. 혹시나 해서. 작은 신우이는 억울해했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도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막내 신우이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막내 신우이의 알코올 문제를 과장해서 전달한 거예요. 어머니, 미애 씨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시는데? 매일 소주 한 병씩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는 즉시 막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애야, 술 좀 줄여 마셔. 동네에서 소문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순이가 걱정해서 말하던데. 막내 신우이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하인 취급했던 습관 때문이었죠.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몇 달간 계속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순이 앞에서만 착한 척한다더라. 미숙이가 엄마 몰래 돈을 빼서 도박한다더라. 미애가 술 마시고 이상한 행동한다더라.
시댁 식구들은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공동의 적으로 여기며 단합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만 따돌리고 그들끼리는 화기애애했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언니들 요즘 왜 이래? 분위기가 이상해. 막내 시누이가 눈치를 채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30년 전 나를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를 고립시키는구나. 이 단계는 건강을 교묘하게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치밀하게 계획한 부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당뇨약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몰래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효과가 없는 가짜약으로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들이었는데 모양과 색깔이 거의 비슷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력이 나빠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시어머니의 혈당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혈당이 왜 이렇게 높으세요?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죠? 당연히 먹고 있지.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어. 병원에 가니 의사도 의아해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용량을 늘려야겠어요. 하지만 가짜약이니까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었죠. 시어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어요. 혈당이 계속 높으니까 몸이 붓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더 나빠졌어요. 큰 시누이에게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언니 요즘 잠 못 이루시는 것 같던데 이거 드셔보세요. 수면제보다 더 강한 진정제를 건넸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다고 해요. 큰 시누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요즘 정말 잠이 안 와서 힘들었거든. 며칠 후부터 큰 시누이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되었어요. 진정제 효과로 의식이 흐릿해진 거였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느려졌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작은 시누이에게는 혈압약을 조작했습니다. 언니 병원에서 혈압약이 떨어졌다고 연락 왔어요. 새로 받아오신 걸로 드세요. 실제로는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들어간 가짜약이었어요. 일주일 후 작은 시누이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혈압약을 먹는데도 왜 이럴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는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갔다며 놀랐어요.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죠?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는데. 의사는 약의 종류를 바꿔줬지만 집에 와서는 또 제가 준 가짜약을 먹으니까 소용없었죠. 막내 시누이에게는 좋은 술을 선물했습니다. 도수가 45도나 되는 독한 술이었어요. 미애 씨 이거 정말 좋은 술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대요. 막내 시누이는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요즘 답답해서 술이 필요했는데. 그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막내 시누이의 알코올 의존증이 더욱 심해졌어요. 독한 술이라 적은 양으로도 만취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시댁 식구들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모두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혈당 조절이 안 되어서 자주 어지러워했어요. 큰 시누이는 의식이 흐릿해져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두통과 고혈압으로 고생했어요. 막내 시누이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혹시 누가 우리를 저주한 거 아냐? 하지만 정작 30년간 자신들을 돌봐온 며느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순이야, 요즘 몸이 너무 이상해. 너만 믿고 간다. 순이가 아니면 우리를 누가 돌봐주겠어. 저는 그들이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이 보여준 냉정함을 기억하느냐?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할 때 꾀병이라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3단계는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는 말을 흘렸어요. 큰 시누이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어머니 좀 보세요. 요즘 상태가 좀 걱정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약물 때문인지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은 깜짝 놀라며 곧바로 찾아왔어요. 실제로 큰 시누이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넌 누구야? 엄마 저 아들이에요. 아, 아들. 맞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상황을 처음 경험한 거였습니다. 순이 이모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하시더니 요즘 더 심해지셨어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아들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살 수 없겠구나. 하지만 우리 집으로 모실 수도 없고. 시어머니의 손자들에게는 할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귀띔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꾸 누가 자신을 해친다고 하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세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순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말해도 할머니 또 헛소리 하신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작은 시누이의 딸에게는 어머니가 도박에 빠져서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도박을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고 계세요. 빚도 많이 지신 것 같고요.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사였던 어머니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도박하세요? 그게 아니라 카드 명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딸은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도 제대로 못 오는데 엄마는 도박이나 하고 있었구나. 막내 시누이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조카들에게 이모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고 알렸어요. 요즘 이모가 술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어떤 행동이요? 새벽에 전화해서 횡설수설하시고 낮에도 술 냄새가 나요. 혼자 사시니까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조카들은 이모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연락도 자주 안 했는데 이제는 아예 피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시댁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요즘 어머님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혈당도 조절이 안 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를 효부라며 칭찬했어요. 순이 씨 정말 효성스러워요. 시댁 어르신들을 그렇게 챙기시다니. 요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본받아야 해요.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적으로도 고립된 상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자식들도 멀리하고 동네 사람들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도 깊어져서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순이야 너만 믿고 간다. 우리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하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그런 말 한마디로 사라질 리 없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30년 전에 했어야지. 4단계에서는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완벽한 명분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요양원 입소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가스 사고부터 연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왔어요. 새벽에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신고했습니다. 119예요. 가스 냄새가 나요.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위험할 것 같아요.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가스 밸브를 잠갔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주무셨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손자들이 달려왔어요. 집안에 아직 가스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고 소방관들이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가스를 안 켰어. 누가 켠 거야? 할머니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치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며칠 후에는 큰 시누이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진정제를 건넸어요. 언니 요즘 잠 못 이루신다고 하셔서 좀 더 센 걸로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만 드시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큰 시누이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어요. 1시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의식이 없어요. 응급실에서는 위세척을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수면제에 너무 의존하고 계시네요. 혼자 계시면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어요. 큰 시누이의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한 건가? 엄마 왜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 순이가 준 걸 먹었는데. 순이 이모가 준 거라면 적당량일 텐데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심어둔 정신이 이상하다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고혈압으로 쓰러뜨렸어요. 혈압을 올리는 가짜약을 더 많이 먹게 해서 혈압을 20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미숙 언니 오늘은 혈압약을 2알 드세요. 어제 측정했을 때 좀 높았거든요. 작은 시누이는 순종적으로 먹었어요. 2시간 후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는 고혈압성 뇌출혈 위험이 있었다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혈압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어요. 작은 시누이의 딸은 겁에 질렸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내 시누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독한 술을 주면서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마시라고 권했어요. 미애 씨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니까 많이 드세요.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우리가 다 건강하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막내 시누이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알코올 중독 수치가 심각하다며 입원 치료를 권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상황이 자연스러운 노화와 건강 악화로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머니들이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요양원 입소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30년간 신세진 은혜를 갚아야죠. 자식들은 이 제안을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나이 들어서 까다로워진 어머니들을 돌보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며느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이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완벽한 효부 이미지를 연출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024년 11월 시댁 식구들이 제가 선택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설이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이는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거액을 주고 매수한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의 마지막 상담에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어르신들을 특별히 관리해 주세요. 면회는 제가 허락할 때만 가능하게 하고 지정한 간병인이 전담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후원금도 충분히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은 각각 다른 층에 배치되어 서로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1층에는 시어머니, 2층에는 큰 시누이, 3층에는 작은 시누이, 4층에는 막내 시누이를 두었어요. 같은 층에도 다른 환자들과 멀리 떨어진 구석진 방들이었습니다. 김간병인이 이들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장 좋은 방이라고 속여서 지하실 같은 음침한 곳에 뒀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방이었어요. 하루 3끼를 빵과 우유만 주며 당뇨 환자용 특별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당뇨에 특별히 좋은 식단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처방해 주신 거예요. 왜 맨날 빵만 줘? 밥은 언제 줄 거야? 빵이 혈당 조절에 더 좋대요. 참고 드세요.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 가고 싶다며 울었어요.
하지만 김간병인은 가족들이 절대 데려가지 말라고 했다며 거짓말했습니다. 순이는 언제 와? 순이한테 전화해줘. 며느리분이 너무 바쁘셔서 당분간 면회 금지라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 순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르신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정신 안정을 위해라며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서 하루 종일 의식이 몽롱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이 약 드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무슨 약이야? 너무 많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딱 맞게 처방해 주신 거예요. 큰 시누이는 하루에 20시간씩 잠을 잤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도 정신이 흐릿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어요. 가끔 정신이 들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물어봤지만 김간병인은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작은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는 재활치료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노동을 시켰어요. 어머님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지세요. 이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왜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해? 여기는 요양원이잖아. 재활치료입니다.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작은 시누이는 매일 3시간씩 복도 청소를 해야 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고혈압으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하니까 더욱 쇠약해졌어요. 막내 시누이는 매일 2시간씩 빨래를 개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세밀한 작업을 강요당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하겠어요. 연습하면 나아집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두 사람 모두 거부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밥도 안 줘요. 요양원 규칙이에요. 이들이 며느리를 불러달라고 하면 가족들이 면회 금지라고 했다며 거짓말했습니다. 순이한테 연락하고 싶어. 전화라도 하게 해줘. 며느리분이 어르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 순이는 착한 아이야. 어르신이 착각하고 계세요. 이제는 며느리도 지쳤나 봐요. 시댁 식구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30년 동안 자신들이 괴롭혔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어요. 완전히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면회 때 시어머니를 봤어요.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순이야. 순이가 왔구나. 나를 데려가줘. 왜요? 여기서 잘 지내시잖아요. 아니야. 여기는 지옥이야. 제발 집에 가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저를 계집애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을 기억하세요? 뭘? 저한테 계집애야 밥은 했어? 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건. 여자는 원래 힘든 거야 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계속 여기 계세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나간 후 하루 종일 울었다고 들었어요. 큰 시누이는 약물 때문에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고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니 저 순이에요. 순이? 순이가 누구야? 3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나는 기억이 안 나. 큰 시누이는 침을 흘리며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과거에 저를 대학도 못 나온 것이라며 무시했던 그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작은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매일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순이야. 여기서 나가게 해줘. 왜요? 좋은 곳이잖아요. 아니야. 매일 청소하라고 해. 밥도 제대로 안 줘. 그런 게 재활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예요. 작은 시누이는 제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너가 일부러 이런 곳에 우리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막내 신우이는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순이야. 술만 조금. 제발. 술은 몸에 안 좋잖아요. 끊으시는 게 좋아요. 죽겠어. 정말 죽겠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하인 취급했던 그들이 이제는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간병인에게 말했어요. 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김간병인은 능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케어해 드릴게요. 그 후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저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매일 집에 보내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빵과 우유만 먹어서 영양실조가 왔고 몸무게가 30kg대로 떨어졌어요. 큰 시누이는 과도한 수면제 복용으로 몸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한때 은행원이라며 저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강제 노동으로 손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관절염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허리도 90도로 굽어버렸습니다. 미용실 운영했다며 잘난 척했던 그 손들이 이제는 걸레질만 하고 있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환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벽에 대고 혼자 중얼거리며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교사였다며 저를 무식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자식들이 어쩌다 한번 면회를 와도 전문적으로 잘 돌봐주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제 말만 믿고 돌아갔어요. 실제로 어머니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 원래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된다며 체념했습니다. 순이 이모가 정말 잘 돌봐주시네요. 고마워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저는 완벽한 효부로 칭찬받으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한정식집 사업은 대성공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뎠던 경험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고객들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서비스 정신이 뛰어났거든요. 서울에 3개 지점을 오픈하고 연매출 50억을 달성했어요. 직원도 10명 넘게 고용했습니다. 자산도 30억이 넘었어요. 30년 전 계집애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이제는 연매출 50억의 사업가가 된 거죠. 시댁 식구들이 무시했던 못 배운 며느리가 이제는 그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시댁 식구들의 영향으로 저를 무시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엄마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시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도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엄마가 무식해서 애들이 걱정이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대 잊지 말아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라.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할머니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견디셨어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 2025년 5월 정확히 복수를 시작한 지 1년 후에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25kg까지 떨어져서 해골처럼 말라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소리만 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귓가에 천천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30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계집애야 밥은 했어? 라고 하셨던 거요. 여자는 원래 힘든 거야 라고 하셨던 것도요. 며느리 주제에 감이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몸을 떨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하인 취급하셨죠. 저한테 고마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으시죠. 제가 아파도 꾀병이라고 하셨죠. 제가 번 돈도 빼앗아 가셨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은 못해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30년 동안 저에게 하셨던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힘든 거야 라고 하셨죠. 맞아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 복수는 끝났어요. 남은 생은 편하게 보내세요. 여기서.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아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작은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는 기력이 다 빠진 채로 누워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는 제 소나기에서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김간병인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대로 케어해 드릴게요. 그 후로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복수는 완료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들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병비는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지옥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3개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어요.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사업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할 때면 뿌듯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때는 시댁 식구들 눈치나 보며 움츠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끔 옛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순희 씨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요. 시댁 어르신들 모시면서 사업도 성공하고 정말 본받을 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효부라고 칭찬합니다. 아무도 진실을 모르죠. 30년간 저를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의 자식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이모 어머니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너희 어머니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다면 기절할 거야. 어느 날 밤 혼자 있을 때 3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23살의 어린 신부였던 제가 시댁 대문을 처음 들어설 때의 설렘을 말이죠. 그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하인처럼 살면서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저를 지금의 제가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순이야, 참고 견뎌. 언젠가는 너희 때가 올 거야. 그들이 너에게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둬. 나중에 다 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 날이 왔어요.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었냐고요? 전혀요. 30년 동안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계집애 갖다 버린 것이라고 부르며 인격을 무시했어요. 제가 아파도 꾀병이라며 병원비도 안 줬습니다. 제가 번 돈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줬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있나요? 저는 단지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입니다. 지금도 가끔 궁금해요. 시댁 식구들이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매일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진작 잘해줄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시댁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저처럼 극단적인 복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반드시 찾으셔야 해요. 30년 동안 참고 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 20대였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맞섰을 거고 그렇게 오래 참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의 젊은 며느리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당당해요. 시댁에서 함부로 대하면 바로 맞서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30년을 참다가 마지막에 복수했지만 그 30년이 너무 아까워요.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결국 제가 이겼으니까요. 30년간 저를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소나기에서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어요. 저는 성공한 사업가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완벽한 역전이죠. 약자였던 며느리가 강자가 되어서 과거의 가해자들을 완전히 제압한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 고통을 어떻게 복수로 바꿨는지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도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매일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30년 동안 억압받았던 시간을 보상받듯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